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호재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동방의 신비한 나라 한국. 자화자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산하와 교감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만든 유물과 유적, 그리고 자연에 나타난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의 불가사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엄연히 존재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서는 한국의 불가사의, 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땅의 기운이 치솟듯 하늘의 뜻을 떠받듯 우뚝 솟은 두 개의 돌산 마이산. 섬진강과 금강의 발원지로 또한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음양오행 천기를 대변하는가. 안마이봉, 순마이봉이 하나가 된 부부산인 마이산은 보는 장소에 따라 그 형상이 다양할 뿐더러 이들 산자락을 타고 전해지는 전설 또한 다양해서 옛부터 신비의 영산이라 불려지고 있다. 그 최고의 신비가 바로 안마이봉 아래 위치한 마이탑사의 돌탑들. 원시 예술인 듯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한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며 탑의 모양을 갖추었다. 손가락만한 작은 돌멩이들이 모여 큰 돌의 무게를 떠받드는 형태로 균형을 잡고 있는 이 돌탑들의 높이는 작게는 10여 미터에서 높게는 20여 미터, 사람 키를 훨씬 넘는 형상이다. 하나하나 켜켜이 쌓은 것이 사람의 손길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정교함이기에 사람 키를 훨씬 넘는 이들의 크기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축조 과정에 대한 신비감을 느끼게 된다. 더구나 마이산 기슭을 타고 이런 거대한 돌탑들이 100여 기나 세워져 있으니 이곳 탑사에 대한 감탄은 이제 신비를 넘어 불가사의의 세계라 아니할 수 없다.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런 불가사의의 대역사를 만든 것인가. 살아있는 신비의 역사 마이탑사, 한 인간의 구도행이 낳은 결과라 전해지고 있다. 이감룡 처사, 1860년 임실에서 태어나 97살의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도인이라 여기고 있다. 어릴 적부터 효자로 소문났던 이감룡 처사는 효령대군 16대 손으로 본명은 이경의.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여의자 3년간의 심유살이를 하며 솔립과 생수로 연명한다. 그렇게 심유살이를 마친 19의 이경희는 인간사 허무함을 느끼며 명산대전 순례길에 오른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번뇌와 함께 떠도는 방황의 세월. 이처럼 방랑객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는 신의 계시를 받는다. 억조 창생의 구제와 만민의 죄를 속죄하는 석탑을 쌓으라는 것. 계시를 따라 찾아든 곳이 바로 이곳 마이산. 그때 나이 25.
입산과 함께 기도 생활로 들어간다. 오직 중생 구제와 만민 속죄만을 위한 무건 기도. 이와 함께 낮에는 돌을 나르고 밤에는 석탑을 쌓고 혼자 산길을 오르내리며 30여 년간에 걸쳐 이곳에 100여 개에 이르는 돌탑들을 완성해 놓는다. 취재진은 이처럼 전해지는 얘기대로 당시 과정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사람의 힘으로 과연 가능한 일이었던가? 돌은 의외로 무거웠고 주변이 돌산인 탓에 산길은 걷기조차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쌓는 방법은 여러 개의 돌로 우선 밑단을 만든 후 나선형으로 돌아가며 하나씩 눌러 쌓는 축조법을 사용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재현 과정의 축조는 어느 일정 높이에 가서는 윗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탑은 무너져 내리기 일쑤였고 또한 쌓았다고 해도 길이가 사람의 목을 넘지 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탑들을 한 인간이 혼자 쌓았단 말인가? 지금 이 장면은 이감용 처사께서 탑을 쌓으신 장면을 추정해서 지금 재현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탑을 쌓은 지가 100여 년이 되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탑을 쌓은 축조 기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탑들은 피라미드식으로 된 탑, 천리탑과 같은 탑과 외줄탑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식으로 된 탑은 기단 부분과 상단 부분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기단 부분은 주로 30리 안팎에서 돌을 날라다가 이 돌아가면서 한 줄 한 줄 놓고 쌓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상단 우에 보이는 그 상단 부분은 각 처에 있는 명산 돌을 한 댕이라도 다 날라다가 쌓았는데 팔진도법과 음양이지법으로 이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암돌, 숲돌을 이렇게 한 댕이 한 댕이 걸쳐서 이렇게 놓았는데 저 우에 보이는 그 상단 그 부분은 기공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댕이 한 댕이 올려놓고 쌓았다고 그럽니다. 신선들의 얘기에서나 있을 법한 축조 과정들. 더구나 바람 따라 흔들흔들 움직이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일이다. 말없이 제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 100여 년을 버텨온 저 돌탑. 모진 강풍에도 흔들릴 뿐 쓰러지질 않습니다. 돌을 쌓아 정성의 마음을 담아왔던 것은 옛부터 이어온 우리네 정서였죠. 어린 시절 동구박 성황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 신비한 돌탑들, 그 수가 100여 개에 이르고 그 높이는 무려 20여 미터나 됩니다. 한 인간의 자기 속죄와 중생 구제의 뜻이 아무리 깊었다고 한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저 많은 탑들을 저렇게 높게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 많은 돌들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처사가 가장 쉽게 돌을 구할 수 있던 곳은 아마 뒷산 마이산이었을 듯 싶다. 이 산은 중생대 백악기 말에 만들어진 여감으로 이런 포탄이 현상에서 알 수 있듯 암벽 안팎의 열이 달라 부서짐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변에는 작은 돌이 많고
이는 이 처사가 작은 돌을 30리 안팎에서 구할 수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축지법을 써서 날랐다는 명산 큰 돌들의 운반 방법. 당시가 조선조니까 요즘과 같은 대규모 운송 수단도 없었을 터이니 그저 황당하게 들리는 축지법의 전설을 믿을 수밖에는 달리 추정할 방법이 없을 듯 싶다. 또 높이가 20여 미터나 되는 돌탑들을 어떻게 쌓을 수 있었을까? 동양 기공의 최고가 신체가 공간 수직 이동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로 미루어 그는 이 경지에 다다라 그 높은 탑을 쌓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돌탑들의 존재와 조화. 더구나 이들 돌탑들의 위치와 모양이 제각기 음양 오행의 이치에 따라 우주의 순행 원리를 담고 있으니 이 신비의 탑사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깨달음의 세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천지간 자연의 이름을 얻어 하늘 아래 이렇듯 또 하나의 소우주를 형성하니 그 형상이 또한 신비의 세계다. 이 모든 탑의 기운은 탑군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천지탑에 이르러 그 뜻이 분명해진다. 작은 돌과 큰 돌의 기막힌 조화, 암수,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마이봉을 뒤로 하고 오행을 가리키는 오방탑의 호위를 받으며 천지의 기운을 품고 서 있는 모습이 곧 대우주다. 마이탑사가 갖고 있는 의미, 땅의 기운 품어 안아 그 뜻 하늘에 전하고 하늘의 뜻 받아들여 땅으로 펼치니 도교에서 추구하는 천지간의 화합이요 불가에서 말하는 번뇌에서의 해탈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온전한 세계인 것이다. 나무가 크면 큰 숲을 이루는 법인가. 이 처사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42해, 그리고 탑을 쌓은 지 100여 년. 세월에 묻어 그 큰 뜻이 세상으로 퍼지니 오늘도 전설의 신통력을 믿고 이 처사의 뜻을 받드는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세월 모진 풍상 다 겪으면서도 100여 년을 하루같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서 있는 마이산 돌탑. 흔들림은 더 강한 결속을 낳고 그 결속은 땅에 뿌리를 내려 영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생명을 잉태하는가. 추운 날 이곳 마이탑사의 정한수에는 또 하나의 신비가 나타난다. 바로 역고드름 현상. 일부 학자들은 이를 대류 현상이라 추측하지만 아직 명쾌한 논리는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또 하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더구나 기도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깊을 때 고드름 속에 이 처사가 썼다는 이 신서가 비친다고 하니 신비의 세계다. 신서. 이 처사가 신의 계시를 받을 때마다 그 내용을 남긴 책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풀 수 없고 그 뜻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의문의 책이다. 모두 30권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책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과 문양이 가득 그려져 있다. 더구나 이 처사는 학문을 접한 바 없는 촌노였기에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는지 그 또한 의문이다.
오늘도 탑사에는 속세의 온갖 얘기를 전하는 거센 바람이 100여 개 탑사회를 감도니 이 저사의 뜻대로 속죄의 연이 만들어지는 듯입니다. 서기 681년 7월 1일 통일신라 21대 문무왕이 돌아가시며 이르기를 호국 대용이 될 것이니 서역식으로 화장해서 동해 앞바다에 나를 묻으라. 그 뜻을 따라 장사 지내니 그 호국의 얼을 담은 곳이 바로 이 대왕암이다. 당시 호시탐탐 신라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을 경계하라고 후대왕에게 내린 교훈이었다. 이로써 문무대왕의 정신은 신라의 호국 정신이 됐고 후대 신라인들은 대왕암을 보면서 호국 의지를 가다듬기 위해 이견대를 세우고 그 뜻에 감복해 그 앞에 가문사를 짓게 된다. 그리고 다시 신라인의 호국 정신은 이곳 토암산 기슭에 모아져 그 절정에 달하니 그것이 바로 석굴암이다. 호국 정신의 최종 귀결이자 신라 예술의 완성 석굴암, 그 안에 본존불이 있었다. 대왕암의 뜻을 기리듯 마주보고 서 있는 이 석굴암은 그 위치에 있어 일출 방위각을 고려한 것으로 사시사철 햇빛이 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석굴암의 본존불에 햇빛이 가장 안 드는 시기는 동지, 그 방위각은 121도다. 이 121도를 넘지 않게 해 겨울철에도 햇빛을 가장 많이 받도록 117도로 본존불을 배치했다. 석굴암은 내부 구조에 있어서도 미적 극치를 보인다. 우선 입구에 해당하는 전시를 보면 좌의 정면에 금강역사와 양측 벽면에 팔부신중이 각각 4구로 늘어서 있어 부처의 세계가 시작되는 긴장감을 주고 있다. 둥근 천장으로 연결된 비도, 석굴암의 중간 부분으로 인간들이 사는 속계와 부처의 사바세계를 이어주는 듯하다. 양옆으로는 각 2채씩의 사천왕상이 조각돼 있다. 다음은 석굴암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주실. 본존불을 중앙에 두고 둥글게 둘러선 벽면에는 일체 중생구제의 뜻을 펼치는 11 관음보살상과 구도행을 상징하는 10대 제자 입상이 늘어서 있다. 그리고 밖으로 틈이 난 여러 개의 감실이 있어 조형미와 함께 자연스러운 통풍 효과를 주고 있다. 가장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연화문을 중심으로 천장을 이루는 아치형 돔과 쇠기 돌의 조화, 축조 방법에 대한 치밀함과 정교함이 신비를 낳는다. 이 모든 석굴암의 미적 구조를 한데 모은 듯 완벽한 미의 세계를 보이고 있는 본존불. 인체의 곡선을 조각으로 재현,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이상적 사실주의로 모든 구조가 부드러운 선으로 이어져 살아있는 부처인 듯 생명력이 있다. 특히 멀리 동해를 바라보는 듯한 얼굴은 각도에 따라 각각 신비한 표정을 담아내 그 자체가 일체불심이요 구국의 염원임을 느끼게 한다. 석굴암 주실의 구조를 보면 정면도의 경우 본존불의 두부를 중심으로 그 아래 바닥의 길이와 그 위 천장의 길이가 루트 2대 1이라는 기하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평면도에 있어서도 부처의 노인 자리를 중심으로 앞뒤 역시 루트 2대 1이라는 배치를 보인다. 결국 본전불의 위치는 주실 내에서 정중앙이 아닌 앞뒤, 상하 모두 루트 2대 1이라는 구조를 보이는데, 이 비율은 주실에 들어오는 햇빛과 연결돼 본전불의 얼굴에 신비로운 표정을 만들어낸다. 이곳은 석굴암 본전불이 모셔져 있는 주실이 되겠습니다. 이 본전불에 위치한 곳은 주실의 한 중앙이 아니고 전반부가 루트 2고 후반부가 1이 되겠습니다. 즉 루트 2대 1의 비율로서 중앙에 모셔져 있는 게 아니고 편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빛의 전진력과 후진력을 이용해서 본전불에 느낌이 다르도록 한 슬기로운 배치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동이 떠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본전불이 불공을 들여오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듯한 감을 주고, 또한 무언가 가르침을 갖다가 소상히 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낮이 되면은 빛의 그 광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한 중앙에서 근엄한 모습으로 무언가 가르침을 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저녁이 되어서 빛이 작아지면은 빛의 후진력에 의해서 뒤에 가서 조용히 인자한 모습으로 쉬는 듯한 감을 주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전불의 전체 조형은 양 무릎 사이를 지나는 사각형과 얼굴의 3개 원이 이루어낸 결과였다. 몸체는 명치를 중심점으로 전체 6개의 원이 만든 조형의 세계다. 본전불의 두부는 양 미간을 중심으로 4개 등심원의 조형비를 갖추고 3도 하단을 중심으로 눈과 귀, 가슴이 하나의 원의 세계를 이룬다. 이렇게 본전불은 사각형과 전체 14개의 원이 조형미의 원리로 적용됐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본 불상의 걸작이라는 약사열의 좌상이 갖고 있는 1개 원의 조형비와 비교해 볼 때 본전불의 14개 원의 조형비는 과히 엄청난 것이다. 여기는 경주 동학미술관이다. 제2의 석굴암이라 불리우는 이곳은 그간 석굴암과 관련돼서 그 신비를 풀어보고자 5분의 1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십 개의 석굴암 모형도를 만들어 꾸준히 연구를 해온 곳이다. 인도와 중국의 자연석굴과 달리 석굴암은 인공석굴이기 때문에 그간 발굴 당시의 자료를 토대로 석굴의 축조 방법을 추정해 보았다. 본전불 아래 신연물이 흐르는 곳에 안상석을 놓고 벽석과 이마돌 그리고 그것을 받치는 적심석을 놓았다. 또 천정석과 천개석의 아치, 즉 궁룡불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쇠기돌을 끼웠다. 1200년간 무너짐이 없이 짜임새를 계속 유지하는 석굴의 축조술. 그 인공석굴 중에서 석굴암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궁룡부입니다. 이 궁룡부의 판석과 쇠기돌이 태양을 상징하는 청개석을 어떻게 서로 조화 있게 구조되게 쌓았는가 하는 그러한 기법에 있습니다. 이 쇠기돌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시소의 원리를 이용해서 바란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우주를 축소한 불교의 화엄이라든지 불교의 세계를 축적한 절묘한 세계의 축적 방법 중에서 이 쇠기돌과 판석이 가지고 있는 구조물은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발상으로서 이렇게 절묘하게 쌓았는가 하는 것이 제가 가장 미궁에 빠져 있는 궁금한 수수께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석굴암에 대한 연구는 무척 많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미 익숙해져 버린 유물로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 취재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신라의 미소, 불가사의의 미소라고 불리우는 본존불상의 표정에 대한 것과 그 구조의 완벽성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본존불상은 석굴암 내에서 그 위치가 앞뒤 루트 2대 1이라는 공간 비율로 세워져 빛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신비스러운 본존불상의 미소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응용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원을 이용한 구조는 본존불상에만 적용되어 왔던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석굴암의 경우 석재 구조에서부터 불상의 미적인 표현까지 모두 14개의 원을 응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원은 현대 건축 미학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구조 개념으로 오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오늘날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건축공학, 공간공학에 비춰도 손색이 없는 본존불상의 루트 2대 1이라는 공간 분할과 14개의 원구조. 이런 것들이 1000년도 훨씬 전인 신라시대에 어떻게 응용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신비스러움에 대한 위력 탓인지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은 석굴암에 대해서 3차례에 걸친 개수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현재의 석굴암을 옛날 축조 당시의 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셈입니다. 자, 따라서 그 옛날 석굴암에 대한 궁금증이 오늘날에 이르러 더해만 갑니다. 옛 석굴암의 모습, 그 신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석굴암은 일제시대인 1913년부터 3차례 중수를 했다. 특히 1913년 1차 중수는 석굴암을 거의 완전 해체한 것으로 현재의 석굴암이 제 모습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보수 당시 구멍을 막느라고 바른 시멘트, 그 시멘트는 석굴 안면 쪽을 뒤덮고 있어 처음 석굴암이 가졌던 빛과 습도의 조화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또한 비도에 있는 걸림돌은 일본 신사에서나 범직한 것으로 사진 속에 있는 원래의 석굴암의 모습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수 당시 본존불의 시선을 가리기 위해 만들었을 법한 이 걸림돌로 인해 석굴암은 구조의 시원함을 잃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광창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중수 당시 석굴암에서 나온 잔석들이다. 그중 광창의 흔적으로 보이는 이 돌은 광창의 존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만약 석굴암에 광창이 있었다면 이렇듯 광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창살 그림자가 본존불에 드리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온 석굴암의 완벽성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인 듯 싶다. 따라서 창살 그림자를 상쇄시키는 반사판이 어디엔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 위치로 적합한 곳이 바로 이 비도 앞부분, 광창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이곳에 반사광을 내는 대리석 등 뭔가의 또 하나 조형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석굴암의 원래 모습이 아닐런지. 또 하나는 감실의 문제다. 원래 감실은 조그만 틈새를 갖고 있어 통풍구의 역할뿐만 아니라 빛을 여러 군데로 나누고 보내는 구실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수 당시 시멘트로 그 구멍을 다 막아 석굴암은 습도와 빛의 조화를 상실하고 말았다. 빛과 기하학의 극치 석굴암. 이 석굴암의 본존불은 오늘도 지난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채 우리에게 그 신비의 미소를 보낼 뿐이다. 경주 괴능,
통일 신라시대 능묘 양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원성왕의 것이다. 이 능 앞에 한 이국의 무인이 버티고 서 있으니 그는 누구인가? 무슨 연유로 이렇듯 먼 신라 땅 남의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인가? 전혀 맞지 않는 구도, 어쩌면 역사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옛부터 강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역사가 있었다. 이곳 낙동강을 끼고 있는 김해, 그곳에도 사람과 그들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서기 42년 음력 3월 초순 어느 안개 자욱한 날 이곳 구지봉에 9간이 모였으니 잔칫날이다. 그때 하늘의 소리 있어 들어본즉 허공에서 들리는 말, 하늘의 명에 따라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타난 6개의 알에서 6명의 동자가 태어나니 이 땅 한 고대 국가의 시작이다. 바로 가락국의 출현인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가락국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저 전설로만 전해질 뿐이다. 가락국의 신비, 그 전설이 베일을 벗게 된 계기는 바로 이 김해 회현리 폐총의 발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유적들로 인해 이제 가락국은 실제 했던 역사로서 새롭게 재인식되기에 이른다.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 거북신화의 주인공으로 당대 그가 이룩했던 문화가 김해 곳곳에 남아있다. 이곳은 김수로 왕이 잠든 남릉 정문, 코끼리와 탑,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가 태양을 상징하는 여러 문양들과 어우러져 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우리 문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인 것들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흔적들이 가락국의 모습이 돼 남게 됐는가?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이렇게 전한다. 건무 2년 서기 48년 인도의 한 공주가 가야에 와서 나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요, 이름은 황옥이라 합니다. 허황후, 나중에 김수로 왕의 부인이 된 인도 아유타국의 허황후. 아유디야. 옛부터 중국인들은 이곳을 아유타국이라고 불렀다. 서기 630년경 당나라의 불승 현장이 쓴 대당서역기를 보면 아유타국은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는 나라라고 하고 주위가 5천여리, 왕도는 20여리의 성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적고 있다. 석가모니가 머물며 살법한 인연으로 불교의 성지로 기록되는 이곳은 그러나 본디 힌두교신 비슈누와 관계 깊은 땅으로 힌두교의 성지이기도 하다. 지금도 각 사원이나 건물 곳곳에는 김수로 왕릉에서 볼 수 있었던 신어상이 조각되어 있다. 원래 이 신어는 지구의 대홍수 시대 태양국의 시조 만우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또 그 배를 인도하여 높은 산에 안착시켰다는 전설 속의 동물이다. 이 신어상이 왜 이역만리 가락국에 존재하는가? 다시 삼국유사는 전한다. 많은 권속을 거느린 허황옥의 배가 붉은 길을 휘날리며 바다 서남쪽에 나타나니 왕이 구간 등을 보내 모셔오게 했다. 그러나 허황옥은 나는 본디 너희들과 전혀 모르는데 어찌 경솔히 따라가겠는가 하며 옥신각신하니 이 말은 왕에게 전해지고 수로 왕은 대궐에서 몸소 행차하여 산기슭에 임시 궁궐을 짓고 기다렸다. 그제서야 허황옥은 별포에 닻을 내려 일단 명월산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허황옥은 제일 먼저 산신에게 삼배를 올리고 배백 삼아 자신의 바지를 벗어 다시 산신에게 바친다.
이해를 올리기 전 비단 바지를 벗어 패백을 드리는 것은 당시 우리나라 풍습에는 없는 인도 아유타국의 풍습이었다. 허황옥은 가락국에 도착하여 붉은 비단 바지로 패백을 올린 후 명월사로 향한다. 명월사. 그 후 김수로 왕은 자신과 왕후 그리고 왕자들을 위해 이곳에 절을 세웠으니 본디 이름은 흥국사다. 명월사지에서 발견된 유물 중 탑신의 일부로 보이는 이 화강암 조각. 산매경에 잠긴 부처를 거대한 뱀이 감싸고 있는 형상이다. 이런 문양은 우리 불교 어디서도 유래가 없는 것으로 허황옥과 함께 인도의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가락국에 수로왕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절터에서 나왔다 하는 거. 이것을 난 상당히 주목해서 인도에 갈 때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불교 전파를 2대에 걸쳐서 연구하는 분이 계셨어요. 찬두라 박사라고. 인도 의회 상원 의원이기도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걸 보더니 이것은 절대로 동북아시아의 불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러한 불상을 본 적이 없다. 왜냐? 그분은 그 사람시라는 말을 한자로 쓸 정도로 한문에도 능한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은 뱀이를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뱀이 나오는 장면은 전부 필터에 의해서 제거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락국 그 유호에서 나왔다 하는 얘기는 이 그림 한 장으로도 고대 인도와 한반도 남부가 직결되었다. 다이렉트 링크라는 것을 그 사람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다를 건너 명월사까지 왔던 허황옥의 1차 이동 과정을 담고 있는 항해도 이 그림에는 탑 하나가 보인다. 허황옥은 당시 거센 파도를 잠재우고 무사한 항해를 가능케 한 영험한 석탑 한 개를 이 땅에 내려놓는다. 바로 파사석탑. 모두 5층으로 항해 시 사나운 파도에 흔들리는 배의 중심 조절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파사석은 우리나라 지형에 나타나는 암석들과는 그 특성이 달라 허황옥의 얘기를 사실로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흔적이기도 하다. 번초 강목에 따르면 파사석은 닭의 피를 묻히면 피가 물로 변하고 불에 태우면 유황 냄새가 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인도의 돌이라 했다.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닭의 피를 뽑아 파사석과 일반석에 빻은 가루에 각각 뿌려 저어봤다. 일반석에서 엉켰던 닭의 피는 과연 본초 강목의 기록대로 파사석과 섞이면서 묽게 퍼져버렸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으로 파사석을 태워보기로 했다. 파사석을 갈아서 불에 가열해보니 심한 유황 냄새가 났다. 본초 강목대로 파사석은 우리의 돌이 아닌 인도의 돌이었다. 제가 2년 전에 하나하나 이 탑을 분석한 결과 인도 동굴에 있는 축소형 서토구와 같이 윗부분이 좁고 밑부분이 넓게 되는 이런 형태로 복원되는 것이 맞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3번 석탑의 3번 층은 사리 보관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4번 돌은 사리 보관소를 덮는 뚜껑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탑은 상당하게 정교하게 조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파사 석탑에서 일반 석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대단히 뛰어나고 정교한 조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석탑 또한 가락국과 인도에 밀접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리는 역사의 증거물인 셈이다. 긴 역사 속에 실제 했으면서도 그저 한 자락 전설로만 느껴지는 가락국. 이런 흔적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 가락국을 실제 했던 역사로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인도와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흔적들입니다. 저런 인도색을 띤 유물 유적들이 이역만리 바다를 건너서 왜 가락국의 역사로 남아있는 것인가? 그간 황하 문명에 익숙해진 우리의 눈에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가 서기 48년, 당시 인도인들이 어떻게 이곳 한반도까지 올 수가 있었으며 또한 그렇게 이어진 인도와의 교류가 오직 당시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 왜 그 이후 역사 어느 곳에도 이어지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추정해보는 가락국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먼 옛날부터 중국만이 아니라 바다 건너 먼 인도까지 두루 미치는 국제교류 관계에 있었다는 민족적 역량을 새삼 인식시키고 있다. 기원 후 1세기, 바다는 그렇게 두렵기만 한 것이었을까? 그 시기 세계는 이미 연안을 따라 뱃길로 교통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승려 퍼편은 낡은 배 한 척으로 110여일 만에 인도에서 중국 청주까지 항해했다고 전해온다. 허황옥의 항해는 그보다 350여 년 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수 있다. 더구나 허황옥은 일국의 공주로 퍼편의 배보다는 훨씬 크고 견고했을 것이다. 그 당시 16세기까지만 해도 인도양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죽음의 바다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인도양을 나올라 하면 약 음력 4월에서 6월의 계절풍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양을 들어가려면 인도 쪽으로 음력 10월에서 12월의 계절풍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허왕후는 음력 5월에 인도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계절풍과도 일치됩니다. 그래서 허왕후의 항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허왕후의 배의 크기는 당시에 쌀을 약 300석, 24톤과 비단을 약 450피를 실 수 있는 배였기 때문에 상당하게 큰 배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배의 크기나 또 계절풍을 이용하는 것이나 법필 선님의 불국기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허왕후의 항해는 가능했으라고 생각한 바입니다. 김해를 병풍처럼 휘감은 신어산. 인도의 신어 이름을 딴 신어산의 은하사에도 김수로왕 남릉 정문에서 봤던 신어가 있다. 번전불 기단부와 천정에까지 신어가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허황후의 오빠인 장유화상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장유화상은 허황옥과 함께 화사석답을 갖고 가락국에 도착해 불교를 전파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 후 외척이었던 장유화상은 대를 이을 7왕자를 모두 데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성불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수로 왕의 죽음은 그의 절대 권위 속에 움츠렸던 기존 토착 세력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결국 외척인 허황후 일가의 흔적은 서서히 잊혀진 옛 얘기로 후세에 남겨지게 된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성불한 7왕자는 알런지 그저 신비로울 뿐이다. 중생대 1억 8천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다는 공룡. 왜 그들은 갑자기 사라진 것인가? 이에 대한 인간들의 궁금증은 끝이 없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그간 환상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존재로 공룡을 인식해 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곳곳에서 공룡들의 화석, 발자국 등이 발견되면서 공룡은 실제의 역사로 재인식되고 연구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공룡은 척추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도마뱀의 척추 같은 용반류와 새와 같은 조반류, 그리고 초식공룡, 육식공룡 이렇게 식성으로도 분류된다. 이것은 지난 82년 우리나라 최초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경남 고성군 하이면 상족 해안. 중생대 백악기 것으로 보이는 용반류 공룡과 조반류 공룡의 발자국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 당시 다양한 공룡들이 한반도에도 살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것이 최근에 함안군 칠서공단에서 발견된 이족 보행의 공룡 발자국인데요.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이구아노돈의 특징이 잘 나타난 그런 발자국입니다. 이런 이족 보행의 발자국 외에도 이 사족 보행도 나타나고 하긴 하는데, 한 10여 년 전에 발견된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거기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수한 수많은 층준에서 발자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거긴 특히 이족 보행의 발자국하고 사족 보행의 발자국들이 여러 층준에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정보 데이터를 모아볼 때 아주 매우 특이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이족 보행은 이족 보행, 사족 보행은 사족 보행만이 따로따로 독립돼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주 매우 흥미있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고성군 하이면에서 발견된 이족 보행 공룡 발자국. 그리고 이것은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사족 보행 공룡 발자국으로 대부분이 초식 공룡임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공룡 흔적의 대부분은 경상분지에서 발견된다. 바로 공룡들이 살았다는 중생대 백악기의 지층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화석과 지층을 조사해보면 경상분지는 백악기 당시 너른 초원과 거대한 호수였음이 드러난다. 또한 경상분지에서는 알석과 함께 어미 주변을 돌고 있는 어린 공룡의 흔적들도 발견돼 경상분지가 공룡들에게는 최고의 서식지가 아니었나 추정할 수 있다. 이곳은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 있는 공룡 계곡.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지명 그대로 수많은 공룡 흔적들이 한꺼번에 발견됐다. 이곳에서 발견된 공룡들의 흔적은 크게 울트라 공룡과 이구아나돈 공룡, 데이노스쿠스 공룡 등이다. 이 실험대 위에 있는 뼈 화석은 공룡의 뼈 화석입니다. 이것을 프레파라트로 만들어서 실험팀에 의해서 골 조직 검사를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 조직 검사를 해서 이 골 화석이 바로 공룡의 갈비뼈 화석임이 확인됐습니다. 이 갈비뼈 화석은 세계 최대급 공룡의 바로 이 부분 갈비뼈로 밝혀졌습니다. 공룡 계곡에서는 최대형 울트라룡 외에 육식공룡, 두 발로 걷는 폭군룡의 몇 배나 큰 그런 육식공룡의 이빨도 발견되었습니다. 또 작은 공룡, 육식공룡이 두 발로 걷는 발톱용 대퇴골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는 공룡의 위석, 공룡의 똥이라든지 그 밖에 많은 공룡의 골편으로부터 유래됐다고 생각되는 석화공룡 화석도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공룡들의 흔적들은 그간 세계에서 발견된 다른 것들과 그 형태를 달리한다. 대부분 다른 나라의 공룡 흔적들은 한 지역의 한 종류의 공룡 흔적들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의 공룡 흔적들은 여러 종류의 공룡 흔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 궁금함을 더하고 있다. 1억 년 전 공룡과 한반도, 생각만 해도 흥미가 진진한 일입니다. 이는 최근에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많은 화석들을 통해서 그런 추측들이 속속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다른 곳의 공룡 서식지와는 달리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그 종류가 다양해서 최근 세계 공룡학자들 사이에선 한국이 세계 공룡 연구의 메카로 불려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경상분지 곳곳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공룡 발자국들과 화석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죽음을 위해서 이동해온 공룡들의 무덤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한반도가 지상 최대의 낙원으로 온갖 먹이들이 수두룩한 공룡, 그들에게도 살기 좋은 금수강산이었는지 그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공룡들은 이 땅에 그런 불가사의한 흔적들만 남긴 채 왜 한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역사의 흔적들은 그 자체가 또다시 꼬리를 물며 또 하나의 불가사의를 낳고 있습니다. 신비한 공룡의 역사. 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던가? 최근 발견되는 공룡 화석 주변에는 역시 백악기의 것으로 보이는 식물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 우리나라가 많은 초식 동물들의 서식지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들 화석들은 고사리, 솔방울 등 대부분 늪지나 산에서 발견되는 식물들의 화석이다. 따라서 당시 경상분지의 자연 환경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곳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근처의 야산이다. 경상분진의 다른 곳에서처럼 이곳에서도 여러 종류의 공룡들이 혼재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이족 보행을 했던 고성고사우루스의 발자국, 초식 공룡으로 백악기 때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층에 있는 사족 보행인 메갈로사우루스의 발자국. 이런 발자국들이 이곳에서 한꺼번에 315개씩이나 발견됐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야산 절벽에 그렇게 많은 공룡 발자국들이 있는 것인가? 이 지역 지층을 연구해보면 1억 년 전 초원을 가까이 둔 늪지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물과 풀이 있는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이었다는 얘기인데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 삶의 공간,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경쟁의 공간이 아니던가. 당시를 가정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공룡들 사이에 전쟁이 나고 결국 여러 종류의 공룡들이 한 곳에서 죽음을 맞게 됐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추정은 또 하나 의문을 낳게 된다. 왜 갑자기 한반도의 늪지에 공룡들의 전쟁이 생겨났을까? 동물들의 전쟁은 대부분 생존을 위한 먹이 전쟁. 그렇다면 갑자기 먹이의 양이 줄거나 없어졌단 말인가? 먹이를 없앤 무언가의 자연 환경 변화가 이 땅에 있었다는 말인가? 여러 원인 분석 중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천체 충돌설이다. 공룡들의 갑작스런 멸종은 지구내가 아닌 우주에서 왔다는 얘기인데 별들의 충돌은 하늘에서 가스와 먼지를 내뿜게 되고 지구로 내려와 결국 공룡뿐 아니라 자연 전체가 죽음을 맞는 일대 사건을 만들게 됐다는 천체 충돌설. 그러나 그 또한 추정일 뿐 공룡 멸종의 원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세계, 불가사의의 세계, 끝없는 의문과 가설들만 꼬리를 물고 이어질 뿐이다. 사실이면서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가사의의 세계. 우리는 바로 그런 신비스러운 역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로도 풀 수 없고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오묘함.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알 수 없는 신비들은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역사가 되어 우리 가슴에 자부심으로 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